B 섹션이죠. 인문학과 미래교육 사회를 맡은 제대학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발표가 들어가시면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를 쓰시는 건가요? 그러면 토론자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면 발제를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 직전에 잠깐만 말씀하고 이따가 전체 토론 시간이 따로 없고 섹션별로 이렇게 토론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 주제가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한 제주교육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의 묻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제주에서의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고요. 미래교육하면 아마 첨단 과학기술 이렇게 많이 떠오르게 되고 그 과학기술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과학 섹션 쪽에서는 그런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인문학 섹션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한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된 이 사회를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성찰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분의 성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PPT를 좀 봤는데 처음 발제해 주신 유영만 교수님께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나에 대한 성찰, 과연 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발표는 이제 핀란드 사회에 대한 서 교수님 발표가 있게 됐는데 우리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삶에 대한 성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발표는 JIBS의 그 MC로 활동하시는 이정민 아나운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가족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 우리 사회 국가, 그리고 가족과 직업의 삶 이런 성찰을 세 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유영만 교수님의 청에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예경만 교수입니다. 네, 앞에 제목의 아이디어는 제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라는 개념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한 100번째 책을 썼는데 100번째 책 제목이 코나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코나투스에 비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코나투스는 쉽게 비유를 하면 혹시 여기 여성분들 중에서 명절 때 시댁에 가실 때 발걸음이 무거우신가요? 가벼운가요? 네. 혹시 그럼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다리가 떨리시나요? 심장이 뛰나요? 네. 그러면 혹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뛰나요? 네. 이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이제 나한테 아픔이나 슬픔을 주는 정서가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뛴다는 얘기는 나한테 기쁨을 주는 정서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나투스라는, 그래서 명절 때 시댁에 갈 때 여기 여성분들이 발걸음이 무겁다는 얘기는 시댁하고 나하고 코나투스가 잘 안 통하니까 그런 거는 빨리 끊으라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거는 더 늘리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제목에 써 있듯이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사본으로 살다가 복사본으로 죽는 걸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본으로 살아갈 건가? 우리 학교도 죄송하지만 원본으로 학교에 갔는데 복사본으로 대량 양산되고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기 남자가 3명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 뒤에
안 아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분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고요. 저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브라이언 트래시, 세계적인 리더십 동기부여 전문가고, 저분은 이 회사 강연료가 1억 원이 넘습니다.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본 사람이죠. 네, 저분도 한국에서 몸값이 비싸게 유명한 사람인데 김영란법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단가가 안 맞는데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한때 용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갖고 왔어요. 네. 저는 사실 또 전기 공부 다니면서 용접을 하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의 자기 개발을 원본을 찾아서 계속 가다가 한때 저도 고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출판을 용접하지 않고 지식을 용접합니다. 그래서 학교 용어로 따지면 지식 융합인데 지식 융합이 더 맞습니까? 지식 용접이 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폐부를 찌르는 언어들은 약간 관념적인 언어보다는 실질적인 언어가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고시 공부하려고 한양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평택 화력발전소 공부하다가 근데 천만다행으로 고시 공부를 하려고 법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법학과 점수가 안 나가지고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대학 교수가 된 비결은 미달과를 갖게 됐는데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인지학으로 공부하는 게 있고요. 위이지학으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위인지학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누구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동으로 하는 공부가 위인지학입니다. 저도 충북 공성에다가 플래카드 하나 걸어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시 공부가 여러분 재미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는 책을 달방에 쌓아놓고 다 기름을 부어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네, 그거를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석 갱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위기지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원본은 대체가 불가능한데 왜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까?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저를 불질러 버리고 그때부터 제가 재밌는 공부를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 정신 이상자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이렇게 밑바닥에 점을 찍었을 때도 있고, 저 상단에 점을 찍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때가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목욕탕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이태리 때타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VIP용 때타워를 이렇게 금색으로 만들었어요. 때가 있다. 자, 제가 저 끝에 코나투스가 100번째 책이고요. 제가 삼성에 유학 갔다가 삼성에서 한 5년 근무하면서 삼성에서 처음 책 낸 게 여기 95년도에 지식경제 진짜 학술적으로 썼거든요.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쓴 비결은 뭐냐면 그 밑에 보시면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도전했던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을 뛰어봤고 2015년에 킬리만자로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뭐 안나푸르나도 올라갔다 오고 자전거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제주도에서 마지막 240km. 아무튼 이런 경험을 한 게 엄청 많거든요.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몇 권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경험을 했던 그 점하고 독서를 통해서 깨달았던 점하고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을 연결하면 이제 면모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경험하고 개념이 융복합되면 이제 창의성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엄청난 재료가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순식간에 책을 엄청나게 쓰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죠. 옥스퍼드 2024년 올해의 단어가 뇌썩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지금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돼 있어요. 이렇게 카톡이나 뭐 이런 SNS에 너무 중독돼가지고 뇌가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폭 튀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읽는 뇌 회로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계속 그래서 뇌가 이제 저렇게 썩어서 책을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전두엽 기능이 이제 폐기 처분되는 이런 위험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고 우리가 서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유튜브 영상 보고 누가 500페이지 책을 5분짜리 올려놓으면 그것도 5분도 안 봐요. 쇼츠로 또 1분짜리 보고 너무 이게 서유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이게 제가 사하라 갔다 와서 쓴 책이거든요. 화면이 좀 떨리지 않나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하라에 가서 울트라 마라톤을 뛰다가 250km 하루에 40km씩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안 가기로 결심하고 쓴 책이 울고 싶을 때 사하라로 떠나라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레이스를 포기하고 대신 이런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명언일 거예요.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을 만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겪어보지 않고 관념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계에 도전해 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믿고 가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유는 그 명언이 잘못된 걸 몸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거죠. 여기 안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그동안 계속 쓰면서 책을 100권째 썼는데 책을 너무 빨리 쓰니까 여러분이 읽는 속도보다 제가 쓰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쓰기 달인으로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출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책 쓰기 달인은 현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절이 됐습니다. 네. 계속 또 떨고 있네요. 네. 네, 읽었습니다. 네. 제가 안 넘겨도 계속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니까요. 자꾸 이제 저의 고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면 저는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는요. 제가 책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이고 저를 한양대학교가 이렇게 키워줘가지고 제가 책의 일세를 모아서 제가 정년 뒤에 만든 이용만의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후배들이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책을 안 읽어요. 성인 10명 중에서 7명이 1년에 책을 한 번도 안 읽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독서혁명이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사고의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책을 안 읽으니까 뇌가 이제 다른 사람의 사고에 심리로 전락해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안 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쓰니까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유혹이 와요.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정계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도 취소될 뻔할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100번째 책인데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저는 박근혜 정권 때는 엄청나게 끌려다녔었는데 안 가기는 천만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계 진출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제 책이 다 표제예요. 그래서 청문회 안 가면 절대로 안 걸려요. 그래서 피카소 형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치고. 그럼 제가 또 표절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그러니까 석사가 표절에 걸리는 이유는 가까운 데서 베꼈기 때문에 박사는 베꼈는데 아직 어디서 훔쳐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창의성은 내가 아이디어를 어디서 훔쳐왔는지 하이드 숨기는 그 재주를 아는 것.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제가 또 이렇게 표절했잖아요. 이류 리더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고 일류 리더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치고. 그렇게 저 뒤에 카피와 스틸은 피카소 거니까 내버려 두고 앞에 것만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이 한 권씩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중에 우찌다 다투로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지가
라테의 결과니라 근면의 성과를. 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게 된 거는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모르게 된 거예요. 오늘도 몰라야지, 내일도 몰라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걸 표절하세요. 이렇게 제가 독서의 발견에 이렇게 표절했어요.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라테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라. 여러분이 지금 제 코나투스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오늘 30권이 여기 사가지고 선물을 줬던 거니까, 그죠? 오늘도 잊지 말아야지, 내일도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매일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안 읽는 습관을 그럼 제가 30년 이상 매일같이 운동하거든요. 제가 부자 이론치 몸에 투자를 내가 얘기 뺏겼어요. 또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라테의 결과가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 안 하는 이유는 매일 아침에 노력을 해요. 오늘도 잊지 말아야지. 아, 오늘 비가 오네, 내일부터 해야지. 아, 또 내일부터 하랬더니 눈이 오네,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까미가 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을은 모든 나뭇잎 꽃이 되는 제2의 봄이다. 근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또 이걸 이렇게 표절했어요. 중년은 모든 역경이 경력이 되는 제2의 봄이다. 네, 책에서 멋지지 않습니까? 네, 표절을 했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작에 갈 때 발걸음이 무거우면 코나투스가 안 통한다는 거니까 가능하면 빨리 끝내야지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때 드럼을 쳤었거든요. 드럼을 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려요. 공연하기 전날. 이렇게 강연하기 전날 하면 심장이 뛰고. 그럼 저는 강연을 해야 될까요? 공연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공연은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불행한 에너지를 계속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연하기 전날은 심장이 뛰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 뛰는 삶을 사는 게 코나투스대로 살아가는 거고, 심장이 뛴다는 얘기는 너가 하면 너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 그걸 찾아서 하라는 게 코나투스입니다. 여러분은 다리가 떨리면 직장입니까? 심장이 되는 장애인입니까? 네, 직장인과 장애인이 차이 한 글자 차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직장인은요, 메리 올리버 식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힘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우리가 두 가지 선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메리 올리버. 그러면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해. 그러니까 질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인가요? 여러분,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질문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질문이 없어집니까? 제가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이 대답하려고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오늘 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게 듣다가 여러분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냥 웃으세요. 네. 제가 보시는 성현은 공자, 맹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웃자, 그 다음에 놀자, 이런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성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제가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참지 마시고 웃으세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질문이 폭발합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궁금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죠. 밥은 먹었는지 땅을 팔아먹었는지 궁금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니까 사랑하고 질문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을 잘하는 능력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힘을 가르치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냥 집에 안 가요. 직장인은 집에 가야 빨리. 왜냐하면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노동의 현장이야. 탈출의 현장. 그러니까 직장인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쪽 호프집에 가 있어요. 항상 저기 야구장에 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장애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안 가야 해요. 이 일터가 놀이터입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자발적으로 연구 개발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직장암에 자주 걸립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코나투스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으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물도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이게 코나투스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는 오른쪽. 모든 사물이나 사람은 지금보다 뭔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구하고 욕망을 구분해 드릴게요. 욕구는 뭔가, 제가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욕구는 바로 충족됩니다. 욕망은
절대 충족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마시는 와인이 텍스트북이에요. 와인들이 텍스트북이에요. 한 5, 6만 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좀. 자, 그럼 저걸 마시면 제가 욕망이 충족될까요? 더 바디감 있는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럼 이런 텍스트북이 또 나왔어요. 이걸 마시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네, 안 됩니다. 계속 마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뭔가 창의적인 에너지이자 생산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 세로축에 뭔가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가로축에는 이렇게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는 능력을 노력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욕망만 꿈틀거리면 저렇게 허망한 거고요. 욕망이 없는데 재주가 많은 사람은 공사다망합니다. 그래서 공사다망하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공사다망. 그래서 저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저게 행복의 플로우입니다. 행복의 채널. 그러니까 욕망을 꿈틀거리게 해서 노력해가며 능력을 개발하고 욕망, 능력 계속 능력을 개발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그런데 철학자 라깡이 이런 말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욕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래서 제가 코나투스 책에다가 이렇게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맨 앞에 2라는 게 경험입니다. 경험. 자, 그런데 이 경험값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뒤에 값이 아무리 커져봐야 저 C 값은 뭐가 될까요? 제로가 됩니다. 아니, 저 2하고 R 제곱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제로가 가까워 경험한 게 없으면 R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리딩, 하나는 인간관계. 경험한 게 없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고 인간관계 구축하고 thinking, 생각을 해봤자 제로 값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본 산통체험하는 어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열강을 하면 남자 수강생들이 막 공감하면서 막 리액션을 보여줄까요? 예, 경험값이 제로인 사람한테는 아무리 고급 정보를 집어넣어도 그건 C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경험도 많이 하고 생각도 깊고 책도 많이 읽고 인간관계도 구축했는데 분모에 있는 언어가 커져야 C가 커질까요? 분모가 작아져야 C가 커질까요? 작아져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생각, 인맥을 구축해서 책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촌철살인의 언어로 아주 적확하게 심플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건 창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값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좀 약간 개념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병마개와 병뚜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걸 병마개라고 하고 어떤 걸 병뚜껑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 그럼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려요? 마개가 열려요? 뚜껑은 이렇게 겉표현만 둘러싸고 이게 뚜껑, 와인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마개. 병마개와 병뚜껑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방망이는 야구 방망이 빨래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몽둥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급하면 모든 걸 다 몽둥이로 써요. 이게 방망이와 몽둥이의 차이예요. 우리말의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시면 여러분의 사유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하고 내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만을 이걸 궁둥이라고 합니다. 의자에 안 닿는 허벅지 중간부터 허리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 하셨죠? 그러면 주사는 엉덩이에 맞아야 될까요? 궁둥이에 맞을까요? 주사. 그건 아무데나 맞으면 돼요. 그걸 왜 고민하고 간호사가 누군 대로 맞으면 되지. 지금 여러분이 언어가 푸시하니까 코나투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엄청난 고통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경험을 내가 한 걸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를 밤새워 고민하다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2007년도 4월 11일 날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집에 분당 가다가 잠깐 졸다가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 차가 폐차됐어요. 2007년 4월 11일. 그래서 그걸 4.11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갈비뼈가 이쪽에 7개 부러졌어요. 5개 부러졌어요. 네, 여러분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뼈를 부러뜨린다는 방법을 같이 붙이면 그게 절대 안 부러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갈비뼈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저분이 갈비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온 김에 팔뼈 좀 받아라고 했더니 그건 자기 전문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형외과 의사가 와서 팔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이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또 자기가 전공한 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또 누가 보니 신경외과 의사가 이 세 분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가 맡은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근데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미치겠는 게 사이뼈가 아파 죽겠어요. 팔뼈하고 목뼈가 어디가 사이가 아파 죽겠는데 사이뼈를 치료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청난 아픈 경험을 별이고 별에서 언어를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가 사이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자, 철학자 데리다가 영어로 디퍼런스라는 단어로 차이가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친구가 저렇게 대문자 A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디페런스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차이를 오늘 결정하지 말고 연기시켜 놓자. 그래서 내일 차이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그 차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인데 저는 그 친구가 만든 단어를 주워다가 호모하고 붙여가지고 호모 디페런스. 여러분 사회 전문가를 검색하면 온통 유형만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인재상이 사회 전문가입니다.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성을 끌고 와가지고 차이를 존중해주고 저 사이에서 제3의 지식을 융합해가지고 끊임없이 창조하는 이런 전문가가 사회 전문가입니다. 이런 게 바로 고통의 경험을 제가 겪었던 책을 읽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깨달은 말을 깊이 생각한 다음에 저만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게 자기만의 언어가 나오는 거고 그게 춤춤 계속 쌓이면 자기만의 이론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제가 2달 만에 퇴원했는데 교회 다니시는 걸 관찰했더니 이분들이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찬송가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80km 때는 얼마나 축구였어요? 100km 때 요단강 건너갔어요. 120km 주행 아이들 다녔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10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는데요. 이게 3일 동안 나눠서 뛰는 겁니다. 한라산 30km, 중턱, 그 다음에 해변도로 30km, 오름 이거 20km, 왕복 40km, 100km를 뛰는 건데 둘째 날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저 앞에 막걸리집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막걸리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정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정상에 간 사람은 다 비정상입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들 오셨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각종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마셨는데 와 다리가 후들거리는 전율하는 행복감이 왔어요. 갑자기 저절 땅에 땅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술을 마셔보면 음주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음주 공사하지 말라고 결승선하고 술이 깨는 해장 마라톤. 여러분 해피니스는 해프닝에서 옵니다. 해프닝은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발적 마주침입니다. 이 코나투스는요 절대로 책상에 앉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이 나하고 만나면 부딪히면 마주치면 유익한 에너지를 줄지 유해한 에너지를 줄지는 만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봤을 때 이게 나한테 기쁨의 정서를 주는 건지 슬픔의 정서를 주는 건지 이것도 마주쳐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주침의 선물이 코나투스입니다. 전속력으로 1등한 일본 친구 있잖아요. 3일 내내. 그 친구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관절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에서 관절염 걸린 사람하고 꼴찌를 뛰면서 저주의 풍경을 다 감상하면서 막걸리 마신 사람은 행복해졌잖아요. 그죠? 물론 지나치면 일반하지만. 자, 이제 남은 시간 몇 분 동안 몇 분까지 강의하면 되는 건가요? 50분. 네. 뭐 재밌으면 제가 계속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0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 보시면 저 1번 체험과 경험의 차이, 2번 정보와 서사, 내러티브의 차이, 3번 배움과 익힘의 차이, 4번 인사이트와 아웃사이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냐? 예를 들면 경험하지 않고 체험만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을 해가지고 나의 고유한 내러티브를 창조해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체험을 반복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몸을 던져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익히지 않고 손가락으로 계속 인사이트만 중독되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모든 인사이트는 다 인스턴트다. 그랬더니 인스타에서 3시간 만에 쪽지가 날아왔어요. 당신의 계정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제 글을 조용히 삭제했죠. 인스타를 정면 공격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경험하고 체험의 차이는 뭘까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도소 체험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어서 바로 나왔어요. 1일 체험하고 나왔고 저는 조사해보니까 죄가 있어. 그래서 3년 동안 교도소를 경험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3년 교도소 경험한 사람하고 2일 교도소 체험한 사람하고 누가 할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체험은 단속적입니다. 어제의 체험이 오늘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끊겨 계속. 그리고 체험은 계획적입니다. 근데 경험은 우발적이고 연속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경험과 연결되고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경험과 연결되면서 이제 두 번째 내러티브라는 게 탄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경험을 바꾼다는 것은 불란서 철학자 중에 들리지가 아장스막이라는 단어를 만들면 저게 영어로 번역하면 어레인지먼트, 배치라는 뜻이에요. 배치. 자, 배치가 바뀌면 경험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막걸리 그럼 언제 땡기세요? 막걸리 땡기는 날. 빨리 얘기해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비 오는 날. 그러니까 막걸리 옆에 배치돼 있죠. 비 오는 날이 배치. 자, 그러면 막걸리 옆에 배치돼 있는 안주. 뭐 드세요? 안주. 파전. 그다음에 막걸리를 좀 어디 갔다 오다가 드세요? 산에. 여러분의 연상 세계가 이 모양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막걸리는 늘 틀에 박힌 방식으로 마시잖아요. 비 오는 날 마시고 파전 먹고 등산 갔다 와서 마시고. 그러니까 경험이 안 바뀌니까 상상력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글을 쓰는 유일하지만 제가 가장 친한 거 말해드릴게요. 이따가 가시다가 저 귤 막걸리 3병 사갖고 가세요. 냉장고에서 집에 가서 냉장고에 3병 넣어놓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3병을 마신 다음에 취해서 회사를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을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창조는 다 발상이 아니고 연상입니다. 연결시켰을 때 새로운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남편이 회식 일찍 끝나고 집에 갔는데 1번 집에 집사람이 있다. 아장스만 배치가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자, 2번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없어. 배치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은 집사람을 언제 더 많이 생각할까요? 1번 집에 있을 때, 2번 집에 없을 때.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집에 없을 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성분들은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에 안 가는 이런 아장스만 배치가 바뀌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아주 생각하는 거죠. 12시까지 안 되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가 킬리만자로 올라갔던 사진인데요. 제가 올라가도 저희 5,800m를 베이스 캠프 4,700에서 기어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잘못된 사자성어를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옆으로. 문이 왜 앞문만 있고 뒷문만 있냐 이거죠. 근데 제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저 고은 선생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올라가느냐고 성과 목표 달성하느냐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 내려올 때 힘 빼고 주변을 보니까 와, 내가 찾던 행복의 주변에 널려 있어. 근데 자꾸 저쪽에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제가 겪어보니까 저 시도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밤 11시에 잠을 못 자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렇게 바꿨어요, 시를. 그래서 고은 선생님을 만나서 여쭤보려고 혹시 안 올라가고 시를 쓴 것 같다고. 내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보니까 내려올 때도 안 보인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도 가끔씩 통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념이 통념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역할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처드 다크스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걸 믿으세요? 저기 새는 갈매기인데 조사해 보니까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멀리 못 본다는 걸 제가 밝혀냈어요.
그래서 미쳐도 아까 이메일 보내봤더니 저 친구가 죽었잖아요 지금. 자, 확신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는 확신을 막는 방법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 아, 이게 내가 맞는 건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이 여전히 이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신념인지 통념인지 고정관념인지. 그러면 질문은 바꾸자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가지고 어제와 다른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정보는 노골적이고요. 다 보여줍니다. 서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사회에서 이런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10대도 공부에 미치고 20대도 미치고 30대도 미치고 40대도 미치고 그러다가 공부하다 죽으래 이런 책도 나왔어요. 저런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미치라는 책 다 미치래. 1대 미치고 다 미치고 20대도 미치고 계속 미치래. 그리고 반도 너도 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정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쳤는데 이런 책이 또 나와. 괜찮다는 책이 나왔어요. 괜찮대. 다 괜찮대 지금. 이혼해도 괜찮고 다 괜찮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 안 괜찮아 이런 책이 나와.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에서 원하는 원심력에 끌려다니면 여러분은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이런 게 좋다고 이쪽으로 가고 저런 게 좋다고 저런 게 가고 S대 좋다고 그러면 S대 가고 S기업을 취업했는데 100명 중에 1명이 임원이 되잖아요. S기업. 그죠? 그래서 이제 99명은 이제 치킨집과 라면집이나 뭐 이런 피자집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사회가 원하는 가치 판단 기준에 끌려다니는 것을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선하게 접근해보면 도덕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도덕.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나한테 좋은 이런 SX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저런 거대 담론 속에 휩쓸려 떠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익힘과 배움의 문제인데 결론은 뭐냐면 성공은 배우는 게 아니라 몸을 던져서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경기도 화주에 가면요 선예기금고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금고를 만들어가 세계적인 금고 회사가 되는데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근데 저분이 MBC 성공시대에 나오셨는데 금고를 다 열어버립니다. 어떤 금고를 갖다 줘도. 제가 여러분한테 금고에는 노하우를 같이 드릴 테니까 가다가 하나씩 갖고 가세요. 금고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열어요.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열어요. 이거는 금고에 있는 노하우를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종류, 유형별로 다 따놓고 손가락에 미미한 감각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언어화 시킬 수 없고 매뉴얼을 만들 수 없고 다큐멘테이션 문서화 시킬 수 없습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익히는 겁니다. 자, 돌풍 넷플릭스의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지. 미지수도 있고 변수도 있고. 저걸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치를 성공으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성공은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지. 내가 성공했을 때 변수하고 미지수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과정에서의 변수와 미지수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들어가는 분이 마치 멀군물인 것처럼 자기개발서를 써가지고 막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갔다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개발을 계속할수록 자기는 개발되지 않고 자아는 탕진됩니다. 자,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산수,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몇 개라고 대답할까요? GPT한테 7개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손 들고 10개 중에 3개 먹으면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아, 여러분 재미 없으세요? 이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인간은 기대를 저버리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뜻밖의 답인 거거든요. 뜻밖의. 인공지능은 정확히 논리 이해입니다. 기대를 정확히 부응합니다. 자, 인사이트, 아웃사이트.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보는 것, 아웃사이트가 바뀌어야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겪어보는 경험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통찰을 연구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왼손 바닥을 펴보세요. 왼손 바닥. 자, 오른쪽 손가락으로 아무 손가락으로나 왼손 바닥에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원을 내서 오른쪽으로. 자, 잘 돌아갑니까? 그 다음에 그거 돌리세요. 빨리 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발목을 드셔라. 오른쪽 발목도 오른쪽으로, 손가락도 오른쪽으로. 네, 잘 돌아가요? 아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상태에서
왼손 바닥에 손가락 오른쪽 돌리시고 오른쪽 발목만 왼쪽으로 발목은 왼쪽으로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 자 다시 왼손 바닥에다 손가락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이번에는 이제 왼쪽 다리를 됐어요. 자,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거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처음 해보셨죠? 자 이게 왼쪽 다리는 돌아가는데 오른쪽 다리는 왜 안 돌아갈까요? 이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좌뇌가 신체 오른쪽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생기고 우뇌는 왼쪽. 그래서 뇌가 프레임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돌아가거든요. 이걸 돌리려고 제가 10년간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꾸 딴 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거는 딴 생각을 한 다음에 나가서 행동을 바꾸라는 거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재미나게 놀고 딴짓도 하고 장난도 쳐야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아웃사이트가 바뀌어요. 인사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놀아야 되는데 놀면 뭐라고 해요? 놀고 자빠졌네. 옆 사람하고 장난 좀 쳐보세요. 장난치면 또 뭐라고 해요? 너 지금 장난하냐 지금 너? 그러니까 장난도 못 치고 놀지도 못하고 A4용 천장 다니고 이런 장에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엄근진이 탄생하는 거죠. 엄수, 근엄, 진지. 여러분 폴 브루제가 이런 명언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걸 사람들이 저걸 대단한 명언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저건 대표적인 망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사세요 지금? 제가 명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사는 대로 생각하자. 그래서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이 생긴 거는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의 결론으로 생긴 결과물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하고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면 다르게 살아가는 삶만큼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증명해보는 아웃사이트가 바뀌어야 인사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50분까지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러면 토론을 하라고 하네. 제가 요거 하나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비행기 중에 이런 비행기가 있어요. 왼쪽 비행기가 있고 오른쪽 비행기가 있는데 어떤 비행기가 더 멀리 날아갈까요? 왼쪽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요. 흔들어보세요. 빨리 손 안 드시는 분 50개입니다. 오른쪽 비행기. 네,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배운 비행기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생각한 만큼 멀리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래서 얘는 고생을 별로 안 해가지고 인생이 고생 안 해야 저렇게 평면 인생을 살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냥 못 걸어집니다. 저 친구는 일단 인생이 많이 꾸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인생의 내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입체 인생을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지까지 멀리 날아가려면 인생이 꾸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머리의 언어, 오른쪽에 몸의 언어라고 써놨는데 저거 차이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의 언어는 먹혀버립니다. 머리의 언어는 막힙니다. 몸의 언어는 꽂혀버립니다. 머리의 언어는 맹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 시절에 이런 멘트 다니셨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꽂히지만 나는 당신에게 꽂혔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강의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나 어쩌지 집에 와버렸는데 벌써. 오른쪽은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친구한테 갈 사람은 누군가요? 오른쪽 사람은 가는 거고 왼쪽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관계없어요. 내가 미리 생각한 언어를 쏟아냅니다. 불통돼 버립니다. 몸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잘 들어봐. 저 친구가 저런 상태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몸으로 감각적으로 조율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언어입니다.
또 쉽게 구분하면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그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걸 제가 궁금해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GPT야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냐? 친정엄마 가슴이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벌벌 떨고 있어요. 헛소가 흔들려요. 이거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가슴이 아프면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면 몸을 던집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하지만 머리가 아프면 계산합니다. 그래서 용돈 5만 원 보내고 끝납니다. 인공지능은 100% 왼쪽에 언어를 씁니다.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본인만의 내러티브가 없는 논리 기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한테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AI 디펜던트한 인간을 기르려고 하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 효율은 가능하지만 효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영만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이석규 교육정책과장님과 경기도교육청의 김성경 장학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토론이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나오는데 심장이 떨려야 되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유연한 강의에 딱딱한 토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듣는 분들한테 죄를 짓는가. 제 직함부터 딱딱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고를 몇 장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집어넣고 우리 교수님 스타일대로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교수님께 시간을 더 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한때 자기 개발서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강의도 즐겨 찾아 읽고. 그런데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기 개발서라는 게 작가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독자에게 설득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대부분 자기의 경험이나 혹은 예시 아니면 자기만의 언어의 정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을 즐겨했다가 나중에 좀 공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같은 사례라도 사례를 무엇에 드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은 자전거 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저어야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소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이 자기 개발서의 비유라는 것이 얼마나 좀 공하고 언어 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도 장학재단에 조금 기여를 했는데 이 책을 사서 교수님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사실은 처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 또 계속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교수님이 쓴 이 책에는 그런 자기 개발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삶의 설정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제가 많은 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카피를 하면서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경험과 독서와 그리고 연구가 바탕이 되었는가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책 한 권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100권을 썼다는데 제가 참 경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흉내를 좀 내자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언어 유희라고 생각했는데 다 읽고 나니 언어 유익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 토론자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이런 좀 딱딱한 질문을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 삶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교육이 그 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 생각에는 공교육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 좀 궁금하고 이것이 너무 강범위하다면 저는 이런 철학과 사고를 가진 교수님이 실제로 대학생을 가르칠 때 강의나 평가에서 어떤 좀 그 특이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좀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가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성경 자선의 토론 듣고 나서 다시 유영만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 담당관 김성경 장사입니다. 저는 여기를 걸어 나오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그 코나투스를 감수 증진시키는 이제 10가지 다른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그 언어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 그리고 아주 저희가 뭐 경험이라든지 익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아주 유의미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솔직히 이러한 그 코나투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하고 교육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또는 이 학생들을 이제 성장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조금은 가슴 떨리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유영만 교수님의 이 재미있는 발제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교육적 함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육적 내용을 어떻게 교육 정책적으로나 교육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조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좀 교육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의 그 코나투스라는 개념의 교육적 함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교육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어떤 융합적 사고라든지 창의적 학습 환경을 좀 교육자로서 좀 조성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 강의는 없었는데 이제 발제 강의를 보면서 그 코끼리를 번호 순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점을 연결하는 사고 방식에 대한 유연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좀 다양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종합하고 또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러한 교육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어떤 시사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호기심 그리고 내적 동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교육자로서 교육을 할 때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과 그리고 어떤 내적 동기 이제 심장 떨림이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좀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고 질문을 통해서 그 어떤 지식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제공하는 어떤 교육 정책,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과보다는 성장 중심의 어떤 그 교육을 좀 중요시하고 있다는 어떤 저는 시사점을 받았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미래 사회를 살아가며 따라서 어떤 룰이라든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익히면서 방법을 개발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시사점도 같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속적 경험 그리고 아까 이제 어저께 이제 얘기해 주신 어떤 알지 못하는 미래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성장을 돕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입장인데 이러한 어떤 방법들이 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이석규 교수님 질을 다시 떠올리면 공교육의 방향 내지는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학생들이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가르치냐 하는 일이고 이어서 김성경 박사님은 그런 성장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 교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방향 이렇게 추상적인 것보다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주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그것이 우리 교육이 나가야 되는 한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이제 모범생으로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답을 찾는 교육을 계속 가르쳐서 그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정답을 찾는 모범생보다는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문제를 제가 내지 않고 아이들이 문제를 출제하게 문제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내는 인재를 전문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의 방향이 문제아를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사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입학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로 나오고 있는 모습은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삑뛰기를 할 때 앞으로 넘나요? 뒤로 넘나요? 뒤로 넘잖아요. 처음부터 뒤로 넘지 않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앞으로 넘었는데 세계 최초로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뒤로 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딕 포스베리. 그래서 인간의 한계인 2m 24cm를 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네, 비정상만이 정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비정상적인 사유, 그래서 문제를 본인이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을 본인이 부여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을 별일 없으면 다 줘버립니다. 어차피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채점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평가를 거의 두 과목 다 100점 만점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평가를 잘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6개월 한 학기 동안 어떤 자세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나한테 A+가 아닌데 B를 맞아야 되는 학생 A+를 스스로 주면 그 학생은 평생 이것만 그래서 생각하는 양심의 질책을 갖고 살 거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인상을 살지 말고 솔직한 인상을 살라고 학기초에 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급적 자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잘 내고 본인이 또 채점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문제를 봤는데 저를 정말 아주 기발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를 놀라게 하는 문제를 만난 적이 없어요. 다 문제가 틀에 박혀 있습니다. 비교하시고 논하시고. 네. 왜 이렇게 틀에 박혀 있냐면 틀로 박혀 있기 때문에 틀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도 교재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대학원 수업도 발표자가 미리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일날 발표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발표에 걸릴지를 한 학기 동안 극심한 불안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창조가 일어나는 게 앙스트 블리테라고 해서 불안감이 피어오는 꽃, 앙스트 블리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준비를 해오고 발표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그냥 들어옵니다. 이런 악행을 막는 강력한 방법으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발표자가. 당일날 결정되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16주 동안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아주 파격적인 별의별 아이들이 다 나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거는 성장하는 방법이요? 네? 성장을 돕는 방법. 저희 교육자로서. 네. 저는 이제 저 명함 앞에다가 지식 생태학자를 써놨다니거든요. 겨울에는 지식 동태학자를 바꿉니다. 저는 이제 교육관이 굉장히 생태학적인 사유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야생에서 자란 노지 배추와 하우스 배추하고 김치를 담그면 어떤 배추가 더 맛있을까요? 김치가. 뭐 입맛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근데 하우스 배추는 죄송하지만 별 맛이 없어요. 야생에서 자란 노지 배추는 씻으면 씹을수록 달콤한 단물이 나옵니다. 스트레스에
ED가 붙어 스트레스 받은이라는 영어를 뒤집으면 디저트가 됩니다. 야생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고 그리고 야생에서 생태 감수성을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감 능력이 언제 생기냐면 생명의 온도를 느껴야 되거든요. 이 접촉. 그런데 지금 접촉이 거의 사라지고 접속 중심으로 갑니다. 우리 사모님들도 한 3시간 전화를 얘기한다면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접촉이 실종된 교육은 저는 인간을 성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이제 AI 때문에 다 난립니다. 저는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몇 가지 찾아내가지고 저의 102번째 책으로 나올 겁니다.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 지성. 그래서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든지 인공지능은 바보짓을 할 수 없다든지 인공지능은 또 숙맥이거든요. 맥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강의하는데 여러분의 눈치를 계속 보는 표정을 이런 메시지 던질 때는 빵 터지는데 이쪽은 왜 안 터지지? 썰렁하게 가면 바로 메시지를 적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쭉 이야기하면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쭉 갑니다. 논리로. 사람은 맥을 파악한 다음에 이 맥락적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순간순간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인간이 저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플로레스 질문을 받고 싶었는데 시간상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유영만 교수님, 이석규 과장님, 그리고 김선경 장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교수님. 예. 섹션별로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오고 간 분들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약간 2, 3분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